우리의 흔한 분류를 기준으로 이 대중의 관심을 피하기 비교적 쉬운 대목은 고대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분석과 비평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덜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득권 혹은 주류의 논조에 복무해왔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죠.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비판의 입심이 가장 센 분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학자 김상태 선생이 쓴 책 가운데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매우 도발적입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학자와 사조가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다소 과격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격성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희진의 역사읽기에서 오늘과 내일 상하로 다룹니다. 김상태 선생이 쓴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책보세에서 나왔습니다. 이희진 선생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 조금 도발적이고 제목이요. 예, 그렇죠. 조금 과격하기도 할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과 내일 구성을 어떻게 해주실지,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첫날은 네, 일단 이런 과격한 책의 내용이 뭔지, 네, 또 이런 책이 뭐 아무래도 이제 첫눈에 과격하다는 게 보일 정도로 네, 그런 과격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시각에서 이런 책이 좀 비판을 받는지 하는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책이 이런 과격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검증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과연 검증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 검증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 모든 그 불만이 과격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오늘 상편에서는 말 그대로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얘기를,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인지, 그리고 다소 좀 과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느 대목인지 이런 거 짚어주시고, 내일 하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목소리를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쵸?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학계의 검증의 과정이 실질적이고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 또 이런 고찰을, 성찰을 나름대로 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편 순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무슨 내용으로 어떤 각도에서 다룬 책입니까? 책 소개를 대략적으로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적이라는 게 네, 근본적으로 식민사학에 관한 거거든요. 네, 식민사학을 뿌리내리게 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역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같은 맥락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했던 이덕일이나 이주환 씨 같은 사람들도 네. 역시 비판 대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게,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그걸 청산하자는 사람이 왜 또 다른 식민사학의 비판론자들을 뭐 비판을 넘어서 네, 비난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의 그 의문점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비슷한데 왜 이렇게 욕하냐? 다 똑같지 않냐?
따지고 보면 뭐 이런 맥락이 들어있는 건가요? 바로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갖는 맹점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 맹점일 수가 있느냐면은 식민사학을 비판한다. 네. 그러면 비판하니까 똑같은 비판론자 아니냐. 네. 뭐 우유면 다 같은 우유지 하는 식으로 네. 어떤 구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은 아군이고 이걸 비호하면 적이다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원법적인 구분이 이런 흑백 논리 같은 구분이라는 게 왜 우리 사회에 맹점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맹점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해온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식민사학을 비판한다는 사람들은 비판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그 비판의 논리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맹점이 오히려 식민사학자들을 비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같은 건 안 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일단 그 이야기의 단초는 고대사에서 잡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역사학계도 다 같은 역사학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사실 근대사에서는 식민사학 비판을 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적어요. 왜 의미가 적으냐면은 지난번에 이게 정리가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대사학계에서는 네.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오히려 저 우위를 점하고 있달까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좀 파워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를테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네. 근대사학계에서는 소수파예요. 그리고 설 자리가 조금 적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설 자리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넓어진다고 하는데 요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 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걸 섞는 것이고 네. 오히려 그거를 조금이라도 섞었기 때문에 그 반발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대사에서 식민사학은 뿌리를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전황이라는 걸 볼 때는 그쪽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고대사에서는 아직도 좀 비판론자들의 목소리가 크냐면은 그쪽은 식민사학을 좀 비호한달까? 식민사학의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권력을 갖고 있달까? 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대사가 근현대사에 비해서는 대중들로부터 좀 숨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 장벽을 쌓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위안부라든가 그렇죠. 독도 문제가 걸리면은 이건 학문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 문제가 되니까 살아있는 그런 정치 사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2부에 가서 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학문 권력이라는 것만 가지고 입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럼 뭐 여기다가 이제 소위 민족 감정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족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이권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걸로 들어오는 압박이 강합니다. 네. 근데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실적인 이권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식민사학을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나친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수주의다 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기에 이제 학문의 외피를 씌운 논리들을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은 비전문가들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학계의 논문들도 그 좀 학계가 비판받아야 될 얘기입니다만은 좀 어렵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논리도 이리저리 꼬아가지고 쉽게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쉽게 풀어 쓴다고 쓴 역사 책들도 힘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써버릇하다 보면 정작 쉽게 풀어줘야 될 때 풀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 버릇 고치느라고 한 10년 동안 뺐는데도 아직도 안 빠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은 일부러 더 어렵게 써요. 알아듣지 말라고. 그래야 이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벽쌓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고대사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 아직은 좀 유지되고 있는 쪽이니까 네. 반대쪽에서 소수파로서 불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같은 역사학 분야라고 해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식민사학의 논리라는 건 네.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서 독립한 지가 벌써 뭐 반세기로 훨씬 넘어서 한 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그 식민사학적인 논리를 고집하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유지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학계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학계의 기득권에 안주할 수가 없고 또 근대사를 전공하는 그 원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식민사학에 거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병도 교수가 좀 내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서름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대사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얼굴에다 원고를 던져버리는 이런 서름을 받고 근대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류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병도 선생이 키운 사람들이 지금 학계에 같은 세대인데 같은 세대의 원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로라 그래도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사의 기득권이 왜 좀 식민사학 계열로 가 있다는 비판을 받느냐면은 쉽게 말해서 거의 좀 이병도 계열 뭐 이런 분들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배경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 김상태 선생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학자들까지 비판의 도마에 올렸나 싶은 생각,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선명한 사례들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여러 사례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대표적으로 이기백 선생이 올라가 있어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제가 네.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이기백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짐작은 하거든요. 특히 저도 서강대학에 몸을 담아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서강대 사학과에서는 거의 그 서강대 사학교를 잇게 한 네. 뭐 시조 비슷할 정도로 좀 숭상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추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기백 선생에 대해서 좀 악담에 가깝게 비판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럼 김상태 씨는 이기백 선생을 비판을 했느냐라는 예. 건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병도 선생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병도 선생도 자신은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논리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비판을 했는데 네. 내막을 보면은 맥락이 그러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그 소재인 삼국사기 초기 기록 신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느냐 마느냐는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 조상이 썼으니까 믿자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이 사료의 평가 문제거든요. 중국의 삼국지에 나와 있는 그 몇 줄 안 되는 사료는 굉장히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를 하면서 그 같은 기준을 삼국사기에다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불만인데 이런 내용을 오히려 이병도 선생도 그렇고 이기백 선생까지도 네. 일본 학자들의 논리를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선 초기 국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근데 이기백 선생, 이병도 선생보다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진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폐가 있는데 초기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됐다고 보는 성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50보 100보가 아니냐는 얘기가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학자들이 식민사 학자들이 백제는 근초고왕이 세웠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울 때 그건 아니다. 고이왕이 세웠다 하는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에서 한 100년 정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고대사의 시간적 범위를 100년 정도는 내가 만회를 했다는 게 이병도 선생 계열의 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기백 선생 같은 경우에도 고선까지는 그거보다는 약간 더 해가지고 이제 성읍국가론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초기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음.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100년 올리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초기 기록에 신뢰가 걸렸으면은 아니 삼국사기에는 처음부터 왕이라고 해서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고대 국가가
체제를 갖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100년을 만회를 한 게 아니라 300년을 날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300년을 날리냐 400년을 날리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뭐 본질적으로 그거는 뭐 100년 200년이 올리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논리를 채택하느냐인데 100년을 올렸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건 서울대 개통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고유왕이 나라를 세웠다는 게 뭐 그 근거로 볼 때 분명하다고 나오면 모르는데 오히려 그게 감정적으로 근초고왕이 세웠다고 하는 것보다는 100년 정도 올리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라는 거지. 그렇게 뚜렷한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본질은 일본 사람 논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조금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제 이기백 선생한테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백 선생에 대한 비판도 그렇고 박노자 선생도 그렇죠.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고요. 뭐 강만길 선생 네. 뭐 또 올라 있고 그리고 아예 이런 식으로 묶었더라고요. 뭐 흔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뭐 아니면은 뭐 진보 진영, 진보 학계 뭐 이런 식으로 맞죠? 다 이게 이 책에서 이 김상태 선생이 비판하는 그런 네. 대상들이죠. 예, 이게 다 예.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박노자 선생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이렇습니다. 박노자 선생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다루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박노자 선생 같은 경우에도 박노자 선생이 원래는 네. 그 라디오로 이름 만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원래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본명이 블라디미르 티모센코가 그럴 거예요. 네. 아 티오노프인가? 이런데 원래 이제 소련 치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소련 치하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고대사도 좀 기득권자의 역사라고 비판하는 점에서는 좀 진보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하일 박 선생 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하일 박 선생이 고대사에 그렇게 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박노자 선생은 저도 직접 몇 번 접촉을 해본 게 원래 가야사 전공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접촉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너무 기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으려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얻게 되느냐. 아무래도 기성사학자들이 연구한 기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틀을 잡기가 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장은 진보적인데 정작 뭐 이 근현대 쪽에서는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근데 네. 고대사에서는 진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또 내일 많이 또 보충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박노자 선생이다. 그러면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이런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시도를 했다는 거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예. 이제 그 김상태 선생 말을 예. 제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 박노자 선생이 쓴 책 중에 하나에 거꾸로 보는 세계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걸 제목을 보고 그 박노자 선생 그 거꾸로 보는 고대사 이걸 접촉할 때는 많이 그동안 기성학계에 있는 얘기를 뒤집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사실 그 냉정하게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뒤집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예, 일단 선생님 주관적인 판단인 걸 전제로. 예, 거죠? 뭐 주관적인 예. 판단인 거.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주관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네.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기성학계에서 내놓은 주장에서 별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나일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 맹점이냐면은 한반도 그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지배기관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일본도 이미 그 한 40년대 말 50년대 오면은 다 인정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신이라든가 뭐 교역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배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논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식민사 극본 논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본 백기기의 극치입니다. 일본의 소위 말하는 스에마스 야스가치 같은 조금 그 좋게 말해서
조금 더 골수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지배기관이라는 얘기, 그 사람들이 골수가 좀 지배기관을 얘기를 하면은 일본 내에서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 사신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한국사관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스다소우기치고. 그러면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주당이라는 거는 스다소우기치를 주축으로 하는 고학설을 얘기하는데, 스다소우기치는 해방 이후에, 소위 말해 우리 쪽에서는 해방이고 일본 쪽에서는 패전이 되겠죠. 일본 사회에서 패전 이후에 스다소우기치는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한국사관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도 결국 한국사관인데, 식민사학이라는 것도 한국사관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를 쫓아가는 게 어떻게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거냐는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혼선을 빚는 건 뭐냐면은 박노자라는 연구자가 진보적이라는 거 하고 그 사람이 고대사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진보적이라는 거는 별개인데 그거는 구별을 못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오해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30분 책 읽기, 지금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라는 김상태 선생의 책을 가지고 이희진 선생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상편입니다. 이 책의 내용 자체에 관한 그런 설명 들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진보 개혁적이라고 알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뭐 언론계, 진보 학계라고 불리운 어떤 그 무리 집단이라고 할까요? 전부 다 정말 그야말로 싸잡아서 비판의 도마에 올리고 있죠. 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뭐 박노자 선생이 그랬고 이기백 선생도 그렇고 등등등등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 이희진 선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데 사례가 뭐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몇 가지 더 선생,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기백 선생이나 박노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오해가 있는 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판의 네. 각도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덕일이나 그럼 이주원 선생은 왜 비판이 됐느냐면은 김상태 씨 불만은 그겁니다. 비판을 하는데 비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많이 비판을 하냐면은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거는 논리와 근거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주환 씨가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를 보면은 근거 대부분이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이 얘기를 인용을 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인용한 내용들이 100% 그 사람이 비판하는 논리에 맞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심하면은 이제 남이 비판하는 걸 갖다가 김상태 씨는 좀 표절이란 말까지 씁니다. 네. 남이 비판하는 거 그대로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각도에서 얘기한 걸 아닌 걸 자기 편리하게 인용을 한다든가, 또 제대로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남이 얘기 다 인용을 해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그건 그 사람들이 비판한 거 정리해 놓은 거지, 당신이 비판한 거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비판하는 논리 중에는 근거가 잘못된 걸 많이 갖다 들이댔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좀 유치한 시각에서 네. 뭐 이런 시각에서 질문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면 김상태 선생은 자, 좋습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학자와 학회 어떤 무리 집단의 의도보다는 어떤 실수 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부족의 포인트, 이런 거를 굳이 잡아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려 치면은 못할 게 어디 있겠나. 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그 김상태 씨에 대한 비판의 논리의 상당 부분이 그런 쪽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 같은 비판을 해도 너무 과격하지 않는 너무 거. 과격하게 이 제목처럼. 천박할 정도로 마구 이제 이건 비판이 목적이냐 비난이 목적이냐, 심지어는 인신 공격이 목적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비난을 받거든요. 역적들 네. 책 제목도.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내일 얘기할 검증의 예.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나왔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명비정을 비롯해서 그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역부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판을 하는 쪽에서도 근거를 잘못됐다면은 그걸 학문적으로 일단 잘못한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비판을 함으로써 반대쪽으로 식민사학을 비호하는 사람들한테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듯이 그런 빌미를 계속 던져줘 버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비판을 하자는 건지 비호를 하자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적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은 네. 그런 역적질이라는 표현이 과한지는 몰라도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좀 내일의 이야기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일각에서 그 과격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여지, 그 구조적인 배경. 바로 그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상하편 통틀어서 하시고 싶은 예, 가장 말씀 근본적인 핵심이죠. 문제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내일. 예. 오늘 상편은 여기까지. 예, 예. 시간 제약을 빌미 삼아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내일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가 2월 25일에 소개한 책은 김상태 선생이 쓴 한국 고대사와 그 역적들이었습니다. 책 보세에서 나왔습니다. 김상태 선생이 어떤 대목에서 어떤 인물들을 비판했는지 때로는 비난했는지 자체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과격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도발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어떤 측면에서는 유도하는 그 구조적인 이 건강한 검증의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학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마 내일은 이희진 선생이 본인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